앞서 보신 것처럼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는 출범하기 전부터 벌써 기대감과 우려가 교차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들인지 취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임 기자, 우선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 10월이었죠. 파기환송이 첫 재판 있었던 게 작년 10월이었는데 그때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이 재판부가 실효적인 준법 감시 제도를 다음 공판 때까지 마련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앞서 잠깐 리포트에서 나왔습니다만 이 부회장의 다음 공판이 이제 다음 주 17일로 다가왔는데 그러니까 공판이 열리기 전에 삼성이 재판부의 주문을 따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앞서 보니까 준법감시가 노조 문제라든지 네. 경영 승계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도 포함이 되고요. 준법감시위원회 공식적인 역할은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열사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들을 사전에 이게 잘 지켜지는지 모니터링하는데 만약에 계열사들이 좀 잘못된 짓을 하면 그에 대한 시정이라든가 제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법 감시 프로그램 이건 좀 장기적인 얘기인데요. 삼성 이 그룹 내에 장기적으로 준법 감시 프로그램을 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 작업까지 좀 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좀 돼 있습니다. 예. 이를 위해서 삼성전자도 7개 계열사랑 협약도 체결을 했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작업장 문제, 그다음에 지배 구조 문제, 경영권 상속 문제 어떻게 보면 삼성이 좀 예민한 문제들이죠. 이런 데까지 다 좀 지켜보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준법감시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사실은 좀 시민단체라든가 삼성전자 노조 측에서 나오는 입장들을 좀 들어보면 이게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을 위한 일종의 방패막이 아니냐, 뭔가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주문한 것을 삼성이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이제 대외적으로 보여줘서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양형 수준을 낮추는 명분으로 삼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독립적인 감시 역할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인데요. 일단은 구조적으로 준법감시위원회가 권한이 있긴 한데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들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또 이 준법감시위원회가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는데 그 모니터링의 자료가 삼성 계열사 내부에서 나오는 자료다 보니까 과연 제대로 된 정보가 삼성 내부에서 나올 수 있겠냐 이런 어떤 우려 사항도 좀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지영 위원장이죠. 김지영 전 대법관이 직접 언급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위원장직을 수락할 때 가장 큰 고민이 과연 삼성의 최고 경영진이 바꾸려는 의지가 있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었다라는 거였고 여전히 완전한 확증을 갖고 있지 않다 이 점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부회장을 직접 만났고 약속도 받았다라는 얘기도 좀 함께 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네, 이 부회장에게 확약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확증이 없다고 얘기하면 그렇죠. 시작하기도 전에 이를테면 초를 치는 셈인데 뭐, 왜 이런 예. 이야기가 나온 걸까요? 초를 쳤다고까지 좀 그렇지만 아마 이쪽에 삼성 쪽에다가 내가 이 위원장직을 수락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당신도 좀 긴장을 해라 이런 의미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건 사실 김지영 대법관의 위원장의 생각도 있겠지만 사실 외부에서 그런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표에서 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삼성이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았던 전례가 2번이나 있기 때문인데요. 2006년에 삼성 엑스파일 사건 때 보시는 것처럼 8천억 원은 원래 사회 헌납하기로 했는데 약속 지켜지지 않았고요. 그 2년 뒤죠. 2008년에 비자금 사건도 터졌을 때 이건희 회장 퇴진하고 전략기획실 해체하고 했었지만 그 이후에 이건희 회장 다시 경영 복귀했고 전략기획실은 미래 전략실이라는 이름만 바꿔서 다시 이제 부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믿을 수 있겠냐라는 그런 의혹이 나오는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준법감시위원회가 제대로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재용 부회장과의 어떤 정례적인 독대 자리, 그러니까 직접적인 채널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대책을 정말 확실하게 만들지 않으면 의미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우려감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삼성이 만들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재계 기업이 이걸 만들기 때문에 이게 잘 되면 이게 뭔가 기업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라는 건데 실제로 미국에서 이미 전례가 좀 있습니다. 예. 이번에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주문한 준법감시제도의 아이디어가 미국 연방법원의 양형 기준 8장, 지금 표에서 좀 왼쪽으로 보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왔기 때문인데요.
뭐 간단히 요약을 하면 기준을 마련하고 경영진들이 이런 걸 지킬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그다음에 내부 고발자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온다 이런 내용인데 오른쪽에 삼성 준법감시가 내놓은 내용과 사실 굉장히 비슷합니다. 결국 뭐냐면 미국에서 이 제도가 시행된 게 1991년 이후인데 이후에 미국의 기업 문화가 바뀌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대로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 삼성이 이 제도를 잘 정착을 시키게 되면 우리도 기업 문화가 마찬가지로 바뀔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겁니다. 네,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